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엔 챕터 2장 로젠의 재정학 실증 분석의 도구들 살펴볼게요. 자, 교재는 38페이지 보시면 되겠는데요. 관측 연구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측 연구.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실험 연구에 대해서 봤죠. 자, 실험 연구라는 것은 자연과학이나 의학이나 어떤 의학 제품, 신제품, 신의학이 나왔을 때 그게 과연 효과가 있나? 그래서 처치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통제된 대조군을 같이 비교해 가지고 뭔가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사회과학에서는 적용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를 보면 실험 연구는 경제학의 분야에서는 사회과학 아닙니까? 경제학도 과학이니까 뭔가 과학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는데 경제학에서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왜 어려워?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예시가 있는데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통해서 보도록 할까요? 자,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감세를 했습니다. 세금을 깎아준 거지. 감세가 텍스를 인하한 거야. 얘가 노동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요거를 살펴봅니다.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요. 세금을 깎아주면 어떻게 일을 더 많이 할까? 적게 할까? 그걸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감세를 했을 때 이걸 실험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우선 세 번째 줄 보시면 랜덤하게 무작위로 할당을 해야 됩니다. 무작위로 할당해야 되는데 이게 또 우선 첫 번째 쉽진 않고요.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가능하다 할지라도 감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이 실험 대상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자, 이쪽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실험군 아니면 처치, 트리트먼트라고 그랬죠. 실험군과 여기가 이제 대조군이야. 자, 그러면 실험군에 속한 사람들은 내가 감세 혜택을 받게 됐네. 이 집단에 속한 사람이네. 그걸 만약에 자기가 모르면 상관없는데 그걸 인지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보통 실험 대상이 된다 그러면 괜히 카메라 뭐 이런 거 있으면 의식하게 되잖아요. 그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요거 거기 보시면 이 사람의 대상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들이 실험 대상이라는 것을 의식해서 행동이 원래 이제 몰랐을 때랑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실험을 하지 않고요. 실험을 하다 보면 자, 당신은 실험군에 속했고 그러지 않고 이걸 다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요 방법 대신에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현상에서 일어난 것을 관찰하는 겁니다. 오케이? 옵저베이션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측 연구, 관찰 연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실제 일어나는 행위들을 통해서 관측하고 측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럼 데이터를 그러면 관측 대상이 되는 것을 끄집어내냐라고 하면요. 자, 요 실제 행위에 대한 관측, 이 데이터는 거기 보시면 표본 조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데요. 이걸 표본 조사라고 합니다. 표본을 조사, 서베이를 하게 되는데 자, 우선 거기 보시면 전화를 통해서 우리가 표본을 조사하기도 하고요. 뭐 설문조사 같은 거 등등등 뭐 그런 게 거기 속하는 것이죠. 자, 10년 단위로 행해지는 가구 센서스 조사, 이렇게 가구 서베이 센서스 조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행정 기록으로 얻어지는 출생, 인적 사항 기록이라든가 경제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에 대한 또는 정부 행정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공개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자, 무작위 실험을 할 수 없어요. 이 경우엔 실험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인과관계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들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더 어렵겠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무작위 할당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경제 데이터에서는 무작위 할당 요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량 경제학이라는 거, 요즘 뭐 당연히 다 어떤 경제학 전공하더라도 통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니까 그걸 계량 경제학에서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구체적인 과정을 몇 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관측 연구를 실행하기. 관측 연구를 실행하기.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줄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관심이 소득세가 연간 노동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의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오른쪽에 그래프 데이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수평축이 임금을 놨어요. 수직축이 이제 노동시간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임금과 노동시간의 관계를 보니까 이러한 데이터가 찍혔어. 오, 임금이 좀 높으니까 노동시간이 증가하는구만.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감세를 하게 되면 이 세후 실질임금이 올라가는 거잖아. 세후 임금이. 그러니까 노동시간이 증가하겠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소득세 변화가 세후 순임금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거를 살펴보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상관관계가 있나? 그걸 먼저 체크를 해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네요. 세율의 변화와 노동시간의 변화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요 사이에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야, 다른 요소는 어떻게 제거 가능해? 거기 보시면 Z라는 요소를 제거가 가능해? 이렇게. 이걸 잘 제거했어? 이걸 또 체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본 것처럼 관측 연구에서 원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변수. 여기서는 이게 원인에 해당하는 변수가 되겠고요. 자, 그에 따른 여기 보시면 이게 독립변수라고 얘기했어요. 독립변수, 뭐 설명변수, 우리는 그게 타당하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니, 다양한 결과에 영향을 주는 설명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설명 변수, 저게 이제 설명된 변수, 아니면 종속 변수, 이렇게 얘기할 거야. 종속 변수, 이렇게요. 자, 이런 것들 간의 인과관계를 체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 먼저 첫 번째는요. 다음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이렇게 관계를 표현해서 나타낸 것을 스캐터, 삼포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포도를 점을 이렇게 찍어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 보니까 상관관계가 있다. 플러스 양의 상관관계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상향하는 형태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된 다음에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회귀 분석은 요 삼포도에 나와 있는 점들을 좀 잘 반영하는 선을 하나 찾아내는 겁니다. 네, 거기 보시면 B 그림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죠. 요걸 회귀선 이렇게 해요. 우리가 이제 직선으로 표현해서 선형, 리니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고요. 각각의 떨어져 있는 이런 뭐라고 할까? 분포 아니면 분산, 이걸 가장 작게 만드는, 그래서 거기 보시면 39페이지에 거기 나와 있는 가장 작은 오차를 나타내는 거죠.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선을 찾아서 회귀 계수, 그래서 임금과 노동시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게 1.5라고 하면은 얘가 1.5의 기울기다 그러면 회귀선의 기울기가 그러면 순임금이 $10 증가했을 때는 노동 공급 시간이 연간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면 15시간 증가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양이다라고 하면은 거기 나타내는 기울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귀 계수가 뭐 책에 나와 있는 걸로 하면 1.5 이렇게 되면은 임금이 변화했을 때 노동시간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15시간 증가한다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아니 측정된 회귀 개수가 신뢰도 그것까지 봐야 되는 거지. 회귀선을 구하고 그 다음 얼마나 믿을만한가 신뢰도까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운 좋게 분포가 더 떨어져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회귀선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얼마나 여기서부터 이게 떨어져 있나를 측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표준 오차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C번 더 산만하게 분포되어 있는 산포도에서 회귀선과 산만하지 않고 밀집되어 있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산만한가, 이게 산만한 정도가 분포가 떨어져 있는 게 더 크면 클수록 이 회귀선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측정된 회귀 개수가 같더라도 신뢰도는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계량 경제학자들은 이 표준 오차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신뢰도를 나타내고요. 가능한 한 이 표준 오차가 떨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작을수록 당연히 신뢰도는 어떻게 됩니까? 신뢰도는 좋다. 이렇게 높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설명 변수가 하나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시면 우리 뭐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노동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임금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요소들이 있지. 다른 기타 팩터들도 있을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거기 보니까 아니 비근로소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배당소득이라든가 배당소득, 요거 이제 근로소득이 되는 거지. 내가 노동을 통해서 하는 소득뿐만 아니라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 이거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미래에 이렇게 딱 준비를 해놓게 되면 좀 노후나 먼 미래에 좀 생활이 안정적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인이 요거 하나만 있는 것을 우리가 단순 이런 말을 쓰고요. 여러 가지 요인을 같이 고려하는 것을 다중 회귀 분석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계량 경제학에서 우리 하니까 여기서 뭐 더 하진 않을 거고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0페이지가 보시면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내가 임금이 변하는 효과를 보겠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컨트롤한 다음에 요걸 변화시켰을 때 보면 되는 것이고요. 회귀식이 나오게 되면 나는 배당소득이 증가했을 때 노동공급이 어떻게 돼? 그럼 얘라의 둘을 고정시키면 되지. 거기 나와 있는 개수가 바로 그 의미죠. 다른 것들을 고정시켰다는 가정하에서 배당소득이 증가했을 때, 변했을 때 근로 노동공급이 어떻게 되는가? 그 독립적인 인과관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변수들 중에서 독립적인 인과관계, 네, 요거를 잘 설명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 관측 연구 실행과 관련해서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데이터의 유형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자료라는 데이터가 굵은 고딕으로 돼 있죠. 세 번째 줄에 횡단면 데이터가 있고요. 시계열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우선 횡단면 데이터는 뭐 별거 아니고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흐르잖아. 그래서 지금 상황이 2024년이라 합시다.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있고 여러분도 있고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별같이 생긴 사람도 있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2024년 요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사람, 소득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뭐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게트 빵이라고 그러면 이게 쫙 있을 때 가운데를 크로스를 이렇게 횡으로 뚝 잘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로 잘랐다. 그래서 크로스 섹션 해서 횡단면 자료다, 데이터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거기 보시면 단락에 보시면 특정 연도에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특정 연도에서 오케이. 각기 다른 사람들, 다 다른 사람이잖아. 다른 사람들의 세후 임금과 노동 공급 자료를 이용한 겁니다. 특정 시점이라고 보셔야 되고 특정 시점에서
시점에서 개별 주체, 여기 개별 주체, 근로자일 수 있고 아니면 고용주일 수 있고 각각의 개별 주체들에 대한 근로자, 소비자, 기업, 주, 국가, 정보를 담은 데이터를 횡단면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 이용했을 때는 회기선을 추정하기 위해서 각기 다른 개별 주체들의 변수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어떤 한 개인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때 태어나셔가지고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고 있겠죠. 이게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나이가 한두 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우여곡절을 이렇게 곡절을 겪고 있겠고, 이 사람들은 좀 일찍 태어나서 이렇게 된 사람도 있고, 더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보는 거야.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우여곡절을 겪었는가 이걸 살펴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걸 거기 보시면 시계열 데이터 타임 시리즈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한 개별 경제 주체에 한 명을 놓고 하는 거야. 한 개별 주체에 주체를 대상으로 해서 다른 시점들에 대한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이건 특정 시점에 다양한 각기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시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한 사람이 성인이 된 다음에 각 연도마다 받는 세후 임금과 노동 공급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서요. 우리가 데이터 분석하면 요 데이터가 시계열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거 말고 그럼 다 짬뽕된 거 없습니까? 아, 있겠지. 짬뽕된 게 횡단면과 시계열을 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들의 시계열뿐만 아니라 횡단면 각각 세로로 보면 다 횡단면이 되겠죠? 자, 이걸 우리가 패널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널 데이터. 그러니까 당연히 패널 데이터가 제일 좋겠죠. 이런 거 구축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단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횡단면과 시계열 데이터의 특징을 결합하게 되는 것으로서 각기 다른 경제 주체들의 각기 다른 시점에서 보인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패널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재정학 연구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데이터가 잘 구축되어 있는 또 국가가 약간 힘센 어떻게 보면 앞서 나가는 선진국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어요. 자, 관측 연구에 대한 대략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관측 연구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주의점 한번 봅시다. 관측 연구에 따른 주의점. 자, 우선 첫 번째 달러 한번 보시면 자, 관측 연구는 실험이 아닌 상황에서 데이터를 모은 겁니다. 실험을 할 때는 대조군과 실험군을 이렇게 나타내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대조군이 유효한 가상현실을 제공하는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관찰된 데이터를 딱 보고 아니 만약에 이러한 효과 혜택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됐을까 이거에 대한 대조군에 대한 데이터가 좀 애매합니다. 대조군 집단에 대한 자료가 애매하다라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맞나 확인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추정된 회귀 개수가 설명 변수와 종속 변수 간에 어떤 관계에 대한 측정치를 제공해 주긴 하는데 아니 그 외부 요인에 대한 설명 변수와 종속 변수에 대한 영향의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까지 어떤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럴 수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인과관계를 이렇게 가정한다. 이게 가정이 어려워. 요 회귀개수가. 예,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상의 어떤 노동공급 예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우리가 세운 회귀 분석이 어떤 사람은 높은 세후 임금을 받고 어떤 사람은 낮은 세후 임금을 받는 횡단면 데이터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 T기에 높은 세후 임금을 받는 사람과 낮은 세후 임금을 받는 사람 집단 이렇게 이용해서 했는데 아니 이걸 가만히 보니까 세후 임금과 노동시간 사이에 양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람이 봤더니 노동시간이 좀 높고
노동시간이 낮고 이러니까 여기 보니까 세후 임금이 높을수록 노동시간이 더 많아지는구나.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상관관계는 되는데 인과관계로까지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세후 임금과 근로시간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아니 근로의욕에 대한 동기부여가 더 높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능력이라든가 등등, 아니면 성격이 좋아가지고 임금도 많이 받고 또 일도 많이 하고 뭐 앞에서 본 결혼 같은 것도 잘하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높은 야망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야망의 정도가 글쎄요, 야망이 뭔지 모르겠지만 높아, 이렇게. 아니 이 사람이 야망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거기 세후 임금과 근로시간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거야. 임금이 더 높아. 그리고 요거 때문에 일도 더 많이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하는 게 임금 때문에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더 주니까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야, 애시당초 뭔가 저 높은 야망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야망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야. 아니 그런데 우리가 요 관계를 살펴볼 때 요걸 본다고 얘네 둘을 이렇게 보게 돼요. 데이터를 이걸 집어넣으니까 임금이 높으니까 일을 더 많이 했네. 그러니까 요 다른 요인을 정확하게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걸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 우리 앞에 봤습니다. 자,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발견한 세후 임금과 근로시간 간의 양의 상관관계는 야망의 정도가 달라서, 야망의 정도가 낮은 사람은 임금도 낮고 노동시간도 낮고 야망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는 방법이, 자, 거기 보시면 마지막 단락 볼게요. 다른 설명 변수들을 포함할 때 요거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컨트롤 베리어블 해서 통제하는 변수로 집어넣어서 야망의 정도 같은 것들 또 영향 주는 제3의 요인들 다 똑같이 컨트롤 시키고 얘네 둘만 이렇게 남겨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통제 변수들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노동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야망도 있고요. 연령, 나이도 있고요. 또 가만히 보면 비노동소득, 비근로소득이라 쓸게요. 비근로소득 이런 거요. 아니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고 그렇게 됩니다. 집이 있고 뭐 이렇게 되면 아니 뭐 굳이 임금은 조금 벌어도 되겠지 이럴 수가 있다고. 아니면 성별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등등등 많은 요인들이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데 세후 임금과 관련되어 있는 변수들을 설명 변수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렇지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아니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변수를 다시 또 집어넣어 가지고 고려하면 좋긴 한데 쉽진 않다는 거지. 예,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첫째, 필요한 통제 변수들 모두가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아니 이게 데이터가 변수가 누락 변수가 있을 수 있네. 난 말이야 영향 주는 요인들을 다 집어넣고 컨트롤하면서 분석하려고 했는데 누락될 수가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 어떤 변수들은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측정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어요. 곤란한 변수일 수 있습니다. 어떤 변수가 있는데 얘 야망. 그렇지. 당신의 야망의 정도는 얼마입니까? 이걸 뭐 자기가 이제 이렇게 스스로 드러낸다고 하기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세후 임금과 상관관계가 있으면서 뭔가 어떤 변수가 있어요. 이 변수는 얘랑은 관계가 있으면서 얘가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 보세요. 노동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있다면 편향된 추정치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야망 같은 거 얘도 미치고 얘도 미치면 그럼 요거 두 개 간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관측 연구는 정부 사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나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요. 단지 그 데이터 결과를 우리가 해석할 때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 관측 연구가 경작에서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 실험을 하고 싶은데 실험하기가 쉽진 않아. 근데 우리가 관측만 하자니 한계가 있어. 야, 그러면 실험하고 비슷한, 준한다는 표현이죠. 거의 비슷한 준 실험 연구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분석하려고 합니다. 이게 뭔가 한번 볼게요. 쾌자의, 요 콰시라는 게 뭐뭐와 거의 비슷한 이런 뜻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줄 볼게요. 실험 연구는 편향을 제거하는데 매우 편리한 특징이 있습니다. 훌륭한 특징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경작에서 수행하기가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관측 연구는 편향된 추정이라는 곤란한 문제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데이터를 얻기는 쉬워요. 그래서 실험 연구는 연구가 있고 관측 연구가 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얘는 편향이 없어요. 편향이, 왜곡이 없어요. 바이어스가 없어요. 없으나 네. 자, 요거는 실제로 사용하기는 어려워. 자, 물론 여기 관측 연구는 편향이 있어요. 추정치가 편향이 있으나 요거 이제 실제로 적용하기는 좀 쉬워. 이렇게 되는 두 가지 극단치의 연구가 있습니다. 요거 중간쯤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그게 준실험 연구입니다. 자, 그래서 양쪽의 장점을 잘 얻으려고 합니다. 자칫하면 단점만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준실험 연구 또는 자연실험이라 합니다. 자연스럽게 발생한 실험. 그러니까 실험에 대한 그 장소가 우리가 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의도를 갖고 이렇게 세팅을 실험실에서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런 실험의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관측, 요거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건데 외부 환경이 어떤 자연스레 외부 어떤 환경에 의해서 네.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대조군과 실험군으로 무작위 활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이 무작위로 할당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랜덤하게 무작위로 할당하게 되는 그러한 여건이 만들어진 거야. 외부 환경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막 살아가면서 데이터 어떤 상황을 봤는데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그거에 의해서 실험군과 대조군이 무작위로 할당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다음 줄에 보시면 실험 연구와 준실험 연구의 차이점 뭐냐면 실험 연구는 말 그대로 거기 보시면 명시적으로 이렇게요. 실험을 하는 거니까 명시적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나누게 돼요. 대조군을 이렇게 분리하게 되는데 자, 준실험은요, 관측 데이터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준실험은 관찰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야. 요거지. 관측된 데이터를 이용하는 거야. 설계하는 게 아니라 관측된 자료를 이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연구자가 통제를 못해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자연실험이야.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현명하게 처음 시작한 사례가 19세기 의사인 존 스노우에 의해서 됐대요. 19세기 의사인 존 스노우에 의해서 처음에 이걸 사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당시 거기 보면 두 번째 줄에 세균과 질병의 관계는 알려지지 않았고요. 콜레라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세균과 질병과의 관계, 특히 콜레라, 이런 것들에 대한 콜레라
콜레라에 대한 발생 원인이 있었는데 스노우는 콜레라가 오염된 물에 노출된 데 발생하는가 여부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염된 오염수라 할까 물 이게 콜레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그거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 가만히 보니까 수자원 어떤 회사가 두 개가 있었어요. 런던에 대부분의 물을 공급하게 되는데 자, 한 회사는 템즈강 하수 처리장의 상류에서 물을 끌어와서 깨끗한 물을 유지했고요. 이렇게 템즈강이 흐르고 있는데 강이야. 근데 A라는 회사는 이렇게 상류의 물을 사용하게 되니까 상류의 물을 사용해서 수돗물을 공급하게 되니까 깨끗해요. 물이 깨끗. 오케이?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다른 회사는 하수 처리장의 하류에 위치하고 있어. B 요 회사는 하수 처리장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서 약간 덜 깨끗이라고 할게요. 더럽다 그러면 그러니까 덜 깨끗한 물을 사용해서 수돗물로 정화해서 사용한대요.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위에 상류에 있는 그 회사가 좀 더 깨끗한 물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잠재적인 문제가 역시 있대요. 오염된 물을 공급받는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사람과 체계적으로 다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알고 봤더니 사람들을 이렇게 막 분석하는데 여기 런던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거주할 텐데 가만히 살펴봤더니 사람들이 요 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좀 부유하고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이 쓰고 이거는 아닌 사람들이 쓰면 안 되잖아. 두 집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당연히 통제해야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더 가난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콜레라에 오염된 물 이외에 다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가만히 살펴봤는데 이러한 여러 집들에게 물을 다 골고루 공급하는 걸 보아하니 랜덤하게 공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마지막에 이러한 자연스럽게 발생한 상황인데 랜덤하게 무작위로 할당되어 있다라는 그런 조건을 충족한다는 거야. 오케이? 이런 상황이 그렇게 많지 않겠지. 그래서 연구자들 중에서는 이런 상황을 잘 역사적인 데이터나 역사적인 상황을 데이터를 좀 이렇게 찾아내는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연구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연구의 시작이죠. 자, 각 회사에 거기 보시면 파이프는 모든 거리를 지나 거의 모든 저택과 뒷골목까지 연결되어 있고요. 어떤 집은 한 회사로부터 공급받고 다른 집은 다른 회사로 공급받게 되는데 그 결정이 수자원 회사들이 활발히 경쟁하고 있는 중에 집주인이나 점유자의 선택으로 이루어지고요. 많은 경우 각 회사는 부자와 빈자, 큰 집과 작은 집 모두에게 공급을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물을 공급받는 사람들은 건강 상태라든가 집의 점유 형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차이 같은 것들이 없다. 그러니까 무작위 랜덤하게 할당하는 그런 상황이 세팅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42페이지 가보시면 결국 이 얘기는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실험군과 대조군이 명시적으로 분리한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 줄, 그의 관측 연구가 거의 무작위 실험 연구와 유사하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까지 봐주시죠. 자, 그렇게 해서요, 다른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야. 자, 무작위로 할당했다라는 거의 의미가 다른 요인들을 통제, 제거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론은 그러면 신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하수 처리장에 오염된 물을 받은 가구들에서 하수 처리장에 오염된 물을 받은 가구들이 더 콜레라 희생이 훨씬 더 많아지게 발생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준실험적인 연구를 실행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와 관련한 자, 1번 실행하기. 네, 한번 봅시다.
자,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면 첫 번째로 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중 차감 준실험이 있습니다. 이중 차감 하게 되는 준실험 방법 이렇게 있어요. 2번 이렇게 차감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에서 마지막 단락에 있죠. D라는 학자의 연구에서 이중차감 DID, Difference in Differences 이렇게 얘기합니다. 2번 차이를 빼고 또 그것 간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거기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주 때때로 정책 담당자들이 맥주에 대한 주세금을 인상하는 것이 10대 교통사고 사망을 줄일 거라고 주장을 한대요. 자, 어떤 정책 담당하는 내용을 얘기하는가 라고 봤더니 자, 맥주에 대한 세금을 인상합니다. 맥주에 대한 세금을 인상해요. 자, 그럼 맥주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게 되면 약간 맥주 가격이 비싸지지 않습니까? 맥주를 덜 마셔요. 특히 그러면 10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돈이 걱정되긴 하잖아. 소득이 작으니까. 그래서 교통사고에 대한 사망이 감소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감소할 수 있겠지. 얼마나 감소하는가 거기까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실험은 거의 두 번째 줄. 각 주마다 무작위로 랜덤하게 맥주 세율을 할당을 합니다. 다양하게 랜덤하게 한 다음에 세율이 높은 주가 세율이 낮은 주랑 비교해 봤더니 10대 교통사고 사망이 줄어드는가? 그걸 봤더니 맞다 이렇게 하면은 제일 좋지. 근데 현실에서 앞에서 본 것처럼 이상적인 상황 이런 걸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몇몇 주들이 1989년에서 1992년 사이에 맥주에 대한 세금을 크게 올렸고, 그러니까 미국의 자연스럽게 몇몇 주들은요 텍스에 대한 세율을 인상을 하였고요. 세금 올린 주에서 세금 인상 후에 10대 교통사고 사망률이 10만 명당 5.2명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망사고가 줄어들었는데 거기 보시면 5.2명 이렇게 사망률이 감소했습니다. 사망률 이렇게 쓸게요. 사망률이 감소했어요. 5.2명 이렇게 감소했어. 10만 명당 10만 명 이렇게. 네, 오케이? 자, 이로부터 맥주에 대한 세금 인상이 10대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였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봤을 때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지. 왜냐면 아니 세금 인상이 만약에 없었더라도 없었을 때 또 봐야 돼. 없었을 때 10대 사망률이 줄 수 있겠지. 다른 요인 때문에. 맥주와 이렇게 세금 인상 이것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외에 다른 요인 때문에 감소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른 요인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본 것처럼 요거를 통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의미가 있겠지. 오케이? 자, 다음 단락 볼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험군 말고 대조군, 세율을 인상하지 않은 주가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났나 봐야 돼.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몇몇 주에는 세율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세율을 그대로 고정을 시켰어요.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대조군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대조군에 속하는 집단에서는 세율 인상이 없었어요. 자, 철저한 거기 적절한 대조군은 거기 보니까 맥주세를 인상시키지 않은 주들이 대조군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더니 여기 다음 줄에 보시면 실험군에 속하는 주들이 주세를 인상하지 않았을 때 유사한 정도의 사망 감소율이 있었을 거라고 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했더니 아니 사망률이 그래도 줄긴 줄었어. 요만큼 줄었다 합시다. 이해 가세요?
아니 그러면 얘도 전체 사망률이 이만큼 5.2명 줄었는데 가만히 놔둬도 요만큼 줄긴 할 거야. 얘를 보아하니. 이해 가시죠? 근데 얘는 더 많이 줄었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세율 인상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감소한 크기는 약간 우리가 이제 미시경제학에서 뭐 소득 대체 효과 그런 거 비슷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요인들이 요만큼 연두 색깔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건데 그거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으니 요게 바로 세율 인상으로 인한 효과 이렇게 분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마지막 단락 볼게요. 따라서 주세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실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주들의 10대 교통사고 사망률에 변화를 계산해서 대조군이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의 사망률과 여기서의 사망률 그 차이를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사망률이 이만큼 됐네. 그럼 요거의 차이, 요거를 계산을 해서 이해 가시죠? 요거 둘 간의 차이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이를 두 번 한 거야. 원래보다 얼마나 떨어졌니? 여기에 이제 한 번의 차이가 있고, 그냥 집단 간의 차이 요거를 비교해서 차이를 한 다음 또 차이를 나타냈다 해서 이중 차감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 실제 대조군에 속한 주들의 10대 교통사고 사망률이 10만 명당 만약에 8.1명으로 줄어들었다 할게. 얘가 만약에 책에서는 더 많이 줄어든 걸로 했어. 이게 이만큼 줄어들었다 할게요. 8.1명 감소한 거야. 10만 명당. 이렇게 감소했다라고 할게요. 오케이? 아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거기 보시면은 세 번째 줄 보시면 다시 말해 주세를 올린 주에서 상대적으로 아니 가만히 놔두면 이만큼 줄어드는데 뭐야 이 경우는 이렇게 더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얘가 이만큼 줄어든 걸로 나타나면 뒤집어 표현하면 어떻게 돼? 실제로는 이렇게 증가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따라서 거기 보시면 단순히 실험군에 속한 주들의 데이터만 가지게 될 경우 그거와 달리 세금의 증가가 10대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율을 올리지 않았으면 얘처럼 하면 8.1명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데 아니 얘는 오히려 세율을 인상했더니 5.2명 줄어들었으면 얘보다 성과가 안 좋은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이중 차감 분석 이렇게 얘기하고요.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칭이 붙은 이유가 이중 차감 분석 이렇게 하는데 자, 이러한 이름이 붙은 이유가 거기 나와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특정 처방을 받기 전후 실험군이 얘가 처방을 받기 전후 두 개의 차이를 비교한 겁니다. 얻어낸 결과 차이와 같은 기간 동안 대조군이 얻어낸 결과의 차이.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할 것까지는 아니고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A 집단의 비포와 애프터의 차이 요거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의 차이를 비교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실험군에서 요 차이를 먼저 찾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세율을 인상했더니 사망률이 5.2명 줄었군. 근데 요 A 집단만 하는 게 아니라 B 집단에서도 비포 앤 애프터 요거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요거 간의 또 차이를 이렇게 해서 얼마나 얘는 가만히 자연스럽게 세금을 인상하지 않았는데 얼마나 줄어들었나? 그 차이를 알아냈고 8.2명 5.2명 이렇게 됐고 요 둘 간의 또 차이를 같이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죠. 오케이? 차이의 차이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렇게 나와 있고 밑에서 두 번째 줄 이 방법은 대조군에서 일어난 변화가 유효한 가상현실을 제공해 준다고 자신할 수 여기 나와 있는 게 미국의 몇몇 주는 세율을 인상했는데 얘는 인상하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이게 자신 있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정 세팅과 딱 맞는다라고 하게 되면
바이어스가 없는 편향되지 않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패널 데이터가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가 괜찮습니다. 자, 왜냐하면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첫 번째 줄에 그래서 패널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때 유용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한 집단 내의 개인들의 행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보이게 되는가. 네, 시계열 부분과 같은 또 집단 기간 동안 다른 집단에 속한 개인들 횡단면 부분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것까지 다 알 수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다시 보면 네, 여기 있는 것처럼 준실험 연구와 관련해서 이중 차감과 관련한 방법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구 변수 관련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도구 변수 인스트루먼트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거기 보시면 자, 첫 번째 줄에 때때로 연구자는 실험군에 할당되는 것이 무작위 할당이 아닐 수가 있다고 의심될 수 있으며 그러니까 나는 나름대로 무작위 할당, 랜덤하게 할당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단 말이야. 그럼 실험에 나온 결과가 사실은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이 제대로 나온 결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편향 없는 추정치를 우리가 얻기 위한 조건에 위배가 되고요. 그래서 IV라고 합니다. 자, IV 관련한 도구 변수 분석이라 하는데요. 네 번째 줄 볼게요. 아니 이건 도대체 뭐야 하면요. 도구 분석에 뒷받침하는 아이디어는 실험군에 소속하는 데 영향은 미치면서 실험군이 얻은 결과물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제3의 변수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실험군에 해당하는 게 있잖아요. 실험군이 있고 대조군이 있는데 실험군에 속하는 거기에는 영향을 미쳐요. 근데 결과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 약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뭐 그런 거야.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다. 점수 잘 받았으면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변수를 찾아내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의 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괜찮은 예가 있어요. 도구 변수의 사례. 이런 것들은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미국에 많은 지자체가 있는데 당면한 문제 중에 하나가 유치원의 학급 규모를 줄이는 거야. 유치원의 사이즈를 학생들 수겠죠. 규모를 이렇게 축소하게 되면 줄일까 말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축소하게 되면 아니 이게 성적이 더 올라갈까?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찬성하는 사람들은 성적이 규모를 작게 하니까 향상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찬성하는 사람들은 요걸 주장하는 것이고 에휴 뭐 이거 성적 향상과는 별 영향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 괜히 그냥 반대 학급 사이즈 늘리고 선생 많이 뽑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에이 됐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점검하는 실험은 유치원생들을 각기 다른 학급에 무작위 할당한 다음에 큰 학급 규모의 유치원생들과 스몰 사이즈의 유치원생 학급 규모 있는 데를 평균을 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두 집단을 살펴보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여기가 실험과 관련한 대조군과 실험군 이렇게 볼 수 있어. 축소를 했을 때 실험을 하거나 실험군 여기 대조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적을 비교해 봤더니 규모가 작은데 봤더니 성적이 더 올라갔다? 효과 있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거기 보시면 실제 이거를 실험하려고 하기도 했대요. 그래서 크루거라는 유명한 학자는 진짜 실험을 시도해가지고 야 이쪽은 좀 사이즈 작게 해봐. 이쪽은 크게 해봐. 이렇게 해서 하기도 했대요. 99년도에 연구 레퍼런스 찾아보시면 되겠고 근데 문제는 나름 시도는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실험이 기간이 너무 짧아. 아니 우리가 이렇게 규모의 사이즈를 작게 하면 1년 안에 성과 나타난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좀 약간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측정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간이 너무 실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단락 볼게요.
관측 연구는 작은 규모 학급의 학생들이 큰 규모 학급의 학생들보다 높은 성적을 올리는가? 회귀 분석을 이용해야 되는데, 아니 앞에서 본 것처럼 제3의 요인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제3의 Z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그렇게 그것 때문에 만약에 둘 다 발생하게 되면은 요인이 존재 시 편향, 바이어스가 있는 추정치를 얻게 됩니다. 오케이? 이거 앞에 봤고요.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자녀 교육에 더 관심을 갖는 부모들이 학급 규모가 작은 학교나 학군을 선택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유치원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3의 요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부모의 관심이라 할까? 뭐 자녀에 대한 교육에 더 높은 자녀 교육에 대한 높은 부모의 관심이 높은 부모라고 할게요. 교육에 관심이 높은 부모들이, 아니 가만히 살펴봤더니 어떤 걸 선호하냐면 작은 사이즈를 선호한다고 할게요. 작은 규모를 선호한다고 할게. 자, 그러면 아니 사이즈가 작으면서 자녀의 교육에 관심 많으니까 성적이 높이 올라가겠지. 근데 작은 사이즈를 선호하니까 사이즈가 작아서 성적이 올라갔네.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양쪽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요인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앞에 얘기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런 부모들은 높은 성적을 유도할 수 있는 다른 행동들, 예를 들어 자녀와 함께 책 읽기, 이걸 더 많이 활발하게 할 수 있고요. 따라서 학급 규모와 성적 사이의 음의 상관관계는, 음이라는 건 얘가 떨어졌는데 얘가 올라가니까 음의 상관관계라는 것입니다. 양자 모두가 부모의 관심이라는 제3의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잘못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거에 대한 준실험 연구를 고안한 혹비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가 속한 지역에서 출생된 아동의 수에는 무작위적인 변동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학급 규모가 그 학교는 어디는 좀 크고 어디는 작고 이게 무작위적으로 발생을 했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떤 해에는 다른 해보다 유치원의 학급당 인원이 더 많거나 작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이제 출생하는 자녀의 수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유치원생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많이 이사 오게 되면 유치원이 더 많아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학급 규모가 크고 어떤 경우에는 스몰 사이즈 학급 규모가 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자, 아동의 수의 변동이, 그러니까 유치원생 수죠. 아동 수의 변동이 뭔가 자기적인 게 아니라 의도한 게 아니라 무작위로 이렇게 사이즈가 된 거야. 무작위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할당이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녀는 연도별 등록 아동 수의, 그러니까 매년 여기 보시면 연도별로 유치원에 등록한 애들을 찾는 거야. 연도별 등록 아동 수를 가지고 이거를 도구 변수로 찾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작위적인 학급 규모 결정을 이거 시간의 감에 따라서 무작위적으로 이건 변했잖아요. 이걸 활용해서 학급 규모가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찾아내는데 이 도구 변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녀는 여성분이네. 연도별 등록 아동 수의 무작위적인 변동을 도구 변수로 사용해서 학급 규모와는 상관관계가 있지만, 그치? 여기 보시면 등록 아동 수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학급 규모가 커지고요. 등록 아동 수가 작으면 학급 규모가 작아진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요거와는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런데 학급 규모와는 상관관계가 있지만 성적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네.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이런 연구에 기초해서 한번 딱 봤더니 학급 규모가 성적 향상에 눈에 띌 만한 유의미한 어떤 결과를 주진
않더라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구 변수를 찾는 게 사실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봅시다. 유치원의 학급 규모가 작으면 큰 데가 있어야 되고 이게 대조군과 실험군 요걸 해야 되는데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찾아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을 딱 보니까 시간이 감에 따라서 연도별 등록 아동 수가 여기 보시면 크고 작고 요거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면 되겠다 해서 도구 변수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회귀 불연속 준실험 요게 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할까요? 회귀 불연속 준실험 이렇게 있네요. 이름이 좀 아무튼 다 이게 준실험과 관련한 도구 변수, 이중차분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어느 한 도시에서 성적이 좋지 못한 아이들에게 여름방학 중에 보충 수업을 강제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예요. 아니 여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보충 수업을 할까? 보충 수업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학생들을 강제로 하는 뭐 그런다라고 하면 뭐 그냥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라 성적이 올라가지 않을까 보충 수업을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충 수업을 한 그러한 정책이나 그러한 방법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까? 요거를 체크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44페이지 보충 수업을 했더니 성적이 향상되었다라는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자, 우선 첫 번째 줄 보세요. 다시 이상적인 실험 상태라고 하면요. 성적이 나쁜 학생들을 여름 보충 수업에 무작위로 할당하고요. 이 학생들의 성적과 여름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과의 차이를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오세요. 이렇게 해서 일부는 여기 실험군으로 배치를 하고 일부는 대조군으로 이렇게 배치합니다. 근데 이게 대조군 랜덤하게 되는 게 아니라 성적을 가지고 얘기했어.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대조군 성적을 가지고 잘랐어. 성적이 낮은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고 성적이 높은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얘기한 것처럼 실험군과 대조군이 똑같은 특성을 가져야 되는데 능력도 비슷하고 근데 이 경우는 어떻게 돼? 두 집단의 특성이 다르잖아. 얘네들은 A당 쪽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이고 이 친구들은 공부를 좀 못했던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세 번째 줄. 자, 정치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랜덤으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대신에 시당국은 여름 보충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성적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높은가 회귀 분석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참여한 친구들 보고 참여 안 한 친구들은 성적이 많이 올랐나? 이 친구들은 얼마나 올랐나? 비교를 했어요. 물론 이제 이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올라간 걸 해서 이중차분법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냥 요것만 가지고 회귀 분석했을 때는 결과가 편향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거기 볼게요. 여름 보충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당초 성적이 낮은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름 보충 수업이 도움이 되었더라도 성적이 그렇게 좀 낮은 친구들이니까 그렇게 많이 향상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여름 보충 수업의 성과를 할까? 효과를 할까? 그걸 판단하기 좀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게 좀 만만치 않은 거야. 근데 거기 보시면 2004년에 제이콥이라는 학자가 이런 편향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회귀 분석을 사용하는데 약간 불연속 준실험 이런 좀 특이한 이름을 붙인 방법을 사용했대요. 자, 뭔가 봤더니 1996년도에 시카고 대학을 거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교육청이 여름 보충 수업 참석 여부를 표준화된 시험 성적과 결부시키는 정책을 썼대요. 성적이 뭐 그냥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게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성적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는 보충 수업에 참여해야 된다. 여기까지 똑같지? 성적이 낮아? 참여해. 이렇게 해요. 성적이 높아? 그럼 너 안 해도 돼. 하려면 너 선택에 맡기겠어. 이렇게 했는데
자, 그 기준을 넘는 학생들에게는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약간의 차이로 보충 수업에 참여한 학생과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춘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의 점수 분포가 성적이 잘하는 친구들과 못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렇게 분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요거 밑에 있는 친구들 기준선을 성적이야 이게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 여기 있는 친구들과 여기 있는 거 하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잖아. 그래서 거의 뭐라고 그랬냐면 양 집단의 보충 수업을 얘기할 때 거기 보니까 멋진 연구 전략이라 했네. 약간의 차이로 보충 수업에 참여한 학생. 약간의 아슬아슬. 이게 만약에 40점을 기준으로 했는데 40점을 기준으로 했는데 약간의 차이로 뭐 한 38점에서 39점 이렇게 된 친구들 이 친구들은 보충 수업에 참여하고요. 살짝 넘어선 친구들 있잖아. 이렇게 운 좋게 40점에서 41점 여기에 위치한 친구들 사실 뭐 이게 실력이 고만고만하지 않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수능 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대학 갈 때도 뭐 성적 1, 2점 차로 막 이렇게 확 갈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운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이제 이게 약간 좀 바뀌지 않는 경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약간 뭐 거기서 거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 집단을 보면 어떻게 돼요? 약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집단 간의 특성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상쇄됐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이거 완전히 다른 친구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이렇게 비교하면 약간 비슷하네요. 아이디어 괜찮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아주 멋진 연구 전략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성적이 기준선보다 한참 높은 학생과 한참 낮은 학생들은 차이가 너무 크겠지만 약간이라고 했습니다. 기준선에서. 약간 아슬아슬이란 말도 썼네. 약간 높은 친구와 약간 낮은 친구 이렇게 해서 두 집단을 비교하게 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방법이 회귀 불연속 분석이라고 얘기하고요. 근본적인 가정보다 아슬아슬 보이시죠? 아슬아슬하게 통과한 사람과 아슬아슬하게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S라는 대학이 있어. 거기 아슬아슬하게 붙은 친구와 아슬아슬하게 가지 못한 친구 집단을 비교해 보면 그래서 이제 졸업 후에 4년 후에 이 친구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그랬더니 아슬아슬하게 붙는 친구 비슷비슷한데 그 대학에 졸업하면서 성과가 굉장히 좋아지면 그 대학이 교육을 잘 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붙은 친구랑 떨어진 친구 봤더니 뭐 그냥 그 대학을 졸업해도 뭐 사실 결과가 별 차이 없다. 그럼 뭐 대학이 뭐 S대를 가나 A대를 가나 B대를 가나 뭐 별 차이가 없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 연구 결과를 해보니까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3학년의 경우에 읽기와 수학 성적에 향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요. 6학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고 그래서 적어도 특정 학년에 있어서는 여름방학 때 이렇게 보충 수업하는 게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 자, 준실험 연구에서 주의할 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준실험 연구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겠네. 번호가 따로 있지는 않았죠. 험 연구에 대한 주의점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준실험 연구는 관측 데이터를 이용해서 인과관계를 찾으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애시당초 관측 연구에서 데이터를 찾아서 뭔가 약간 자연 발생적인 실험 상태가 세팅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자연 실험이 실험군에 완전하게 무작위 할당을 제공해 주는 건 아닐 수 있네. 약간 엇비슷하게 그나마 사회과학에서 경제학에서 할 수 있는 최선치의 노력을 한 거지 완전한 무작위 할당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여름 보충 수업 자격을 할 때 아슬아슬하게 갖춘 사람과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보충 수업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집단 이렇게 얘기한 게 알고 봤더니 학생 간의 차이가 발생하면 이게 편향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준실험에서 사용하는 연구들은 무작위 할당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을 발견하고자 하지만 이런 시도가 완전한 무작위 실험처럼 명백하게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오케이. 그래서 완전히
무작위, 랜덤한 그러한 상황이가 무작위가 아닐 수도 아닌 거죠. 당연히 아니다라는 거 이렇게요. 또 다른 문제는 준실험이 제한된 연구에만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또 하나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네요. 연구 상황 이렇게요. 자, 예를 통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하면서도 흥미로운 경제학 문제 중에 많은 것들이 준실험을 허용하지 않는데 우리가 뒤에 보게 될 정부는 사회보장 사업을 통해서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해요. 챕터 11장에서 하는데 이때 은퇴 후에 사회보장연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저축을 덜 하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 자, 이거에 사회보장연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시에 적용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모든 국민들이 똑같은 정책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연실험을 찾아낼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준실험적 연구 방법을 사용할 만한 상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는 에이 자연실험, 이건 말은 그냥 그런 경우가 없어. 오히려 이걸 너무 찾다 보면 A상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실질적으로 추정을 중단.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없으니까 하지도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준실험 같은 경우는 자, 세 번째 줄 앞에서 언급했듯이 실험이나 준실험 모두 특정 정책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증거는 제공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근데 Y에 대한 그 설명을 못해요. Y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거에 대한 잘 설명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결과를 다른 정책의 효과로 예측하거나 같은 정책이라도 다른 환경, 그러니까 이유를 알아야지 사실은 다른 환경에 적용해도 비슷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넌지시 예측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이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건데 제가 뭐 길게 지리멸렬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같이 잘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첫 번째 줄 경제학 이론은 실증 연구자에게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 관심을 갖는 특정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몇몇 변수들을 끄집어냅니다. 추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현상을 나타내는 많은 변수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변수들과의 관계를 내가 관심을 갖고 보게 될 것인가? 그러면 이 많은 경제 변수들 중에서 이론을 통해서 변수의 일부를 끄집어내요. 일부를 추출하게 되고요. 오케이. 그게 이제 이론이 역할을 하는 거야. 어떤 변수가 설명력이 있나? 그거를 끄집어내고요. 자, 실증 연구는 이론에서 시사하는 정책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그래서 이 이론을 세우게 되면 실증 연구가 요 추출한 변수를 통해서 요 이론이 진짜 성립하는가? 그거를 우리가 체크를 하게 됩니다. 검증하게 되죠. 자, 이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들이나 실증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작위라는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성이 없어야 됩니다. 무작위 실험은 정책과 특정한 유형의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깔끔한 방법인데 이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실험 결과가 다른 상황으로 일반화될 수 있는지 그게 항상 분명한 건 아니야. 그래서 무작위적인 실험을 했는데 이게 언제나 일반화될지는 또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비슷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경제학 연구자들은 관측된 데이터에만 의존해야 되는데 통제된 무작위 실험의 속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실험군과 대조군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야. 특히 어떤 정책에 대한 효과 같은 거 할 때는 요거를 잘 비교해 가지고 효과가 있나 없나 그런 것들 얘기하는데요. 현실에서는 이 무작위적인 실험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자연실험이라는 걸 사용하죠. 그래서 자연실험 이런 상황을 잘 우리가 찾아내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신뢰할 만한 실증 연구를 수행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분석을 해가지고 고도의 신뢰할 만한 실험 결과를 얻어내면 그게 이제 괜찮은 논문이 되는 것이죠.
각 연구는 좁은 연구 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실험을 잘 해야 되는데 신뢰할 만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실험은 어려워. 왜 어려운가 보면 첫 번째, 관심 대상이 되는 초점이 작아요. 좁은 연구 과제, 연구 주제라고 할까요? 과제로 하시죠. 연구 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모형이 갖는 또 특정한 가정이 있습니다. 특정한 가정, 이걸 좀 충족시켜야지 그게 딱 들어맞게 될 것이고요. 전체 모집단이 아닌 통계적으로 추출된 예, 거기 보시면 특정한 샘플을 가지고 표본을 가지고 전체를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쉬운 게 아니죠. 자, 따라서 정직한 연구자라면 연구에서 도출되는 정책적 함의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결과를 얻었어? 그러면 매우 다른 때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때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다면 경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포기해야 돼. 야, 그러니까 너네 말이 뭐야? 할 때마다 이것도 실험이 어려운데 맞췄다라고 조건을 충족했다라는 것도 그런데 결과도 때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진다? 야, 이거 포기? 하지 마. 쓰레기야.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너무 슬프지. 그러니까 네가 뭘 해도 의미 없어. 그래서 이게 무의미인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의미하진 않다는 거야. 그래서 그건 아니고 이게 아니고 다시 살려. 나름 이거 의미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 유명한 경제학자 펠트스타인이 뭐라 그랬냐면 경제학자들이 코끼리의 몸을 더듬는 5명의 장님의 얘기를 가지고 합니다. 인도의 현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에서 코끼리를 볼 때 장님들이 막 누구는 다리만 만지고 누구는 꼬리만 만지고 막 귀만 만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거기 보니까 불완전하고 잘못된 증거를 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진정한 교훈은 5명의 발견을 했어. 근데 거기 뭔가 지성을 지닌 현인이 있으면 그 5개 정보를 잘 이렇게 크게 잘 이렇게 조합해서 멀리 거시적으로 이렇게 뒤에서 딱 보게 되면 코끼리의 형태 대충 이거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특히 그 이전에 발견하는 정보가 뭐 다른 짐승들이 4발 달린 짐승들 이런 걸 본 적이 있다 그러면 이게 발이 4개고 좀 약간 코끼리의 코가 좀 길고 뭐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해서 좀 다르게 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안 하게 되면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어? 이거 자체를 모르는데 이렇게 해서 완벽하진 않지만 퍼즐 조각 맞추는 것처럼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마지막 단락 보시면 우리는 이 책 전반에 걸쳐서 실증 연구 결과들을 많이 참조할 건데 그 결과를 낳은 연구의 방법에 대해서 찬반 논의도 할 겁니다. 전문가들이 일치된 의견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왜 그런가? 그런 것들도 살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주로 이제 공공정책 같은 경우에 대한 효과 있나 없나 할 때요. 이러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건전한 의심, 괜찮은 표현이죠.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연구를 통해서 증명한 바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결과를 얻어냈기 때문에 또 다른 연구를 통해서 약간 다른 비스무리한 또는 다른 뭐 그런 연구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그래서 논쟁에 대해서 충분히 주의하기 바란다. 이렇게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요. 뭐 심화 과정을 통한 논문과 저서 같은 레퍼런스도 있으니까 한번 뭐 찾아보시고 연습 문제는 풀어보세요. 원하시면 제가 과제로 내드릴 수도 있는데 우선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10번의 행정고시 2차 이런 기출문제도 있네요. 한번 봐보시고 중간고사 때는 본문 내용을 물어보기도 하고 뒤에 연습 문제도 풀어봤나 해가지고 똑같이 뭐 거의 바꾸지 않고 출제를 할 테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제가 챕터가 끝났으면 오프라인에서 챕터 3장 규범적인 분석 도구들 설명하고 그 다음 뒷부분은 약간 온라인을 또 보충해서 마무리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아무튼
한번 천천히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